안녕, 수빈아. 반가워. 달콤 언니예요. 네, 오늘은 귀여운 이벤트로 수빈이와 인사를 하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았습니다. 저희 특별한 친구의 딸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면서 수빈아. 네,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나와 닮은 사람,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?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?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해요. 네, 질문이 틀렸습니다. 나와 다른 사람, 나와 닮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어떤 부분이 닮았을 때 가장 좀 안정적이고 행복할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. 바꾸어 말하면 나와 어떤 부분이 달랐을 때 이게 조율하는 것이 힘들고 매사 조금 부딪히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왜 이게 장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와 닮은 사람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를 하고요. 나와 다른 사람도 빛과 그림자가 존재해요. 그래서 이게 나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조금 더 긍정적인가를 고민하셔야지 무턱대고 나와 다르고 무턱대고 나와 닮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지만 게을러. 근데 그 사람도 게을러. 이게 닮았어. 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? 물론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죠? 평상시엔 충분히 게으르고 어떤 때 되게 반짝이는 창조성을 보였을 때 내가 이제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어떤 벌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면 사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죠? 그리고 나는 좀 너무너무 막 급해. 근데 내 배우자 또 내 어떤 애인도 급해. 서로 급해. 막 이러면은 또 이것도 되게 긍정적 영향은 아닐 것 같고, 그죠? 누군가 막 급할 때 좀 워워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처럼.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이 나와 닮았느냐, 어떤 부분이 나와 다르냐, 이것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.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고, 여기에 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, 때로는 그 질문이 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실 나와 어떤 것이 닮거나 비슷했을 때 갈등이 좀 줄고 조금 더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장점과 단점이 존재를 하죠. 예를 들어서 나와 닮았는데 그러면 서로를 마치 내 마음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거, 특별히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,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, 뇌 구조가 서로 비슷해.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건 장점이죠. 근데 또 바꾸어 말하면 단점은 가끔 왜 그런 거 있죠. 나도 내 모습이 100% 좋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내 모습에서 되게 괜찮은 모습이 있으면 내 모습에 사실 이건 좀 싫다라는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 닮아가지고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내 모습이 막 투사되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실망스러워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참 빛과 그림자는 존재한다. 예를 들어 그럼 나랑 다른 사람이야. 그러면 또 장점은 서로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서로의 장점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이겠죠. 근데 또 단점은 서로 이해가 안 돼. 왜 저래? 나 같으면 안 저러는데 왜 저래? 왜 저렇게 사는 거야? 왜 저런 행동을 해? 왜 저렇게 생각해? 한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거.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또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랑 좀 닮았을 때 훨씬 더
행동 패턴이 다를지언정, 이 사람과 좀 꾸준하게 앞날을 도모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, 닮아서 좋은 거는 바로 감정의 코드예요. 코드. 어떻게 콘센트라도 좀 가져오고 싶은데. 유명한 일화죠. 제가 예전에 이제 강의하거나 일할 때도 많이 이제 했던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, 유명한 일화예요. 제가 강의할 때도 이제 이야기 많이 했던 내용이긴 한데, 장항준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. 나는 그 이성을 만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, 그 기준이 바로 감정의 코드다. 그 포인트가 맞는 사람,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여러분, 그 상대와 내가 감정의 코드가 좀 닮아 있으면은요, 굳이 내 감정을 내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, 내가 얼마나 기쁜 상태인지,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거. 이게 저는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나 되게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럴 때 되게 위로받고 공감받고 그런 한편인, 내 편인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, 내 상처가 치유되는 엄청난 힘? 뭐 이런 거를 좀 얻는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 보고도 같이 울고 웃고,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뭐 쇼츠 보면서도 같이 막 웃고 울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. 깔깔깔거리고. 뭐 이런 코드가 맞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, 사회 문제를 보면서도 굉장히 같이 막 슬퍼하고, 분노하고, 막 같이 얘기할 수 있고, 뭐 이런 거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러면 내 마음은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든든한 그런 경험을 갖게 하죠. 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, 여러분.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사실 내 감정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슬픈데 그걸 이해 못하는 경우, 난 되게 억울한데 그까지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냐,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던가, 그런 것들, 뭐 시대가 달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부모님도 내 마음을 잘 공감하지 못할 때 내 감정의 코드와 다를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나와 함께 평생을 갈 나의 배우자 또는 나와 오랜 시간, 2년, 5년, 10년 이렇게 함께할 나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,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감정의 코드가 같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예전에 유기견을 임시보호하는 봉사를 잠시 했었거든요. 그때는 마침 기회가 제가 임시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. 바깥으로 너무 싸돌아다니지 않고 좀 집에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, 그래서 좀 한 생명을 돌보기에 좀 적절한 상황이다. 이때 아니면은 쉽지 않지 않겠어? 해가지고 남편이랑 엄청난 상의 끝에 임시보호를 시작을 했었죠. 그래서 그 아이는 유기견이었고, 운이 좋다라고는 표현을 하는데, 이제는 그 후원자들이 있어서 쉼터에 나와서 이제는 밥은 잘 먹고, 이제 쉼터에서 칸막이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던 아이였어요. 근데 그 아이에게는 그 한 평 남짓 안 하는 그 칸막이가 이제 온 세상이었던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아이와 인연이 돼서 이제 임시보호를 하는데, 임시보호자들은 그 아이를 잘 먹이고 건강하게 하고, 그리고 이제 사회화 교육을 시켜서 사람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후에 좋은 가족을 찾아 입양 보내는 게 이제 임시보호자들이 하는 일이에요.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심장 사상충도 있어서 그걸 치료해야 했었고, 중성화도 해야 했고, 너무너무 겉보, 되게 쫄탱이였기 때문에 이제 사회성 공부도 많이 했어야 됐고, 강아지와 노는 법도 배워야 하고, 사람이랑 지내는 법, 집 안에서 지내는 법, 이런 걸 다 배워야 됐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강아지 운동장 같은 데를 이제 다니는데, 이제 처음에는 제가 너무 정이 들까봐 이 아이한테 이모야, 이모 이랬었어요. 너무 정이 드는 게 무서워가지고. 그래서 이모야, 이모, 뭐 남편은 삼촌이야, 삼촌, 이모다, 이모, 이모가 밥 줄게, 막 이랬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강아지 운동장에서 다른 강아지들은 다 또리야, 엄마 막 이러는데 저희 막 코다야, 이모 이러는 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.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엄마가 되어줄게. 네가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내가 너의 엄마 할게. 이래서 남편한테도 이제 오빠는 삼촌이 아니야, 아빠야.
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된 거죠. 근데 그렇게 해서 보통은 막 3개월, 뭐 2개월, 4개월 내 입양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, 근데 저희 코다는 이제 한국에서 입양이 잘 어려운 아이였어요. 왜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려견 정서상 되게 작은 아이들, 하얀 아이들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임시보호했던 아이가 이 아이예요. 영원한 친구라는 의미의 코다라는 아이인데, 이 아이는 지금 캐나다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거든요. 너무 예쁘죠. 근데 안타까운 건 아직 저희 나라는 뭐랄까 얘가 13kg이었는데 중형견이거든요. 13kg 정도 되는 까만 아이는 입양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는 입양처가 되게 이제 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입양 문의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제가 그래서 저희 이 코다를 구조한 구조자 분에게 제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어도 좋으니까 아주 기준을 높여서 좋은 가족을 만날 때까지 내가 아이를 돌보겠다 이랬던 거예요. 그 시간이 10개월이 지난 거예요. 10개월이면은 이제 구조자도 약간 이제 뭐랄까 이 아이를 입양 보내야 되는데라는 부담을 갖는 시간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캐나다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뭐랄까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라는 이제 그 신청이 왔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은 집이었던 거예요. 가족들 구성원도 여럿이고.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는 이런 조건에 가족이 이제 신청을 했어요. 이제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진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입양을 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이 아이를 지금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케어할 수 없을 수 있겠다.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시간과 행복을 뺏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아이를 전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1년 후, 2년 후는 또 모르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입양을 못했었거든요, 사실. 그렇게 이제 아이를 보냈는데 이별할 거를 알고 사실 임시보호를 했거든요. 근데 마치 우리에게 헤어짐이란 없었던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이를 이제 인천공항에서 딱 그 통곡의 기둥이라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아이들 이제는 수화물처럼 해서 이제 동물칸에 의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는데 그 검역해야 되는 그 길이 있거든요. 그래서 동물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이제 그 문이 딱 닫히자마자 제가 진짜 오열을 한 거예요. 공항에서. 이건 통제할 수가 없어. 너무 이 상실감과 슬픔과 이 미안함과 이런 마음이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이 좀 창피하게 여기서 왜 우냐라던가 뭐 보낼 거 알지 않았냐, 뭐하러 우냐 이랬으면 진짜 그 상처는 되게 오래 갈 것 같은데 제 남편이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. 엉엉 우는데 이 감정의 코드가 서로 이제 다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서로 막 부둥켜 안고 거기서 막 엉엉 울다가 어느 정도 추스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제는 코다를 보내고 나서 원래는 이제 저희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막 왔냐고 반기고 막 공댕이를 흔들면서 프로펠러 돌아가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없는 거야. 그래서 아이는 갔는데 이제는 그 카고 안에 그 케이지 안에 다 보낼 수 없었던 그 아이의 옷, 짐, 장난감, 먹는 거, 뭐 그 아이의 집, 쿠션 이런 게 그대로 있는데 우리 코다만 없어. 뭐 이 상실감과 이 아이가 내가 이 아이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라는 미안함과 걱정, 열 몇 시간의 비행기를 잘 탈까에 대한 걱정, 가서 잘 적응할까, 날 찾지 않을까, 뭐 이런 온갖 걱정이 섞이면서 진짜 저희 남편이랑 진짜 끌어안고 한 3시간을 엉엉엉 진짜 오열하듯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 후에 약 3개월간은 정말 그냥 눈 뜨면 울고 눈 감으면 울고 꿈에서도 울고 밥 먹다가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때마다 이젠 앵간히 해라.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. 너 예를 들어 너 사람이 죽어도 안 그러겠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진짜 큰 상처로 남았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슬퍼하는 이 감정에 코드를 딱 맞춰서 지지해주고 같이 울고 뭐 그랬던 경험이 저한테는 진짜 큰 치유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는 나의 마음에 딱 진짜 그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막 울고 슬퍼하는 그 마음, 이게
저를 치유하는 엄청난 힘이지 않았을까.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지인들이 그 감정을 다 인정해줬을 때.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펜로스라고 하는데 강아지가 이제 죽었거나 사실 이렇게 멀리 떠나는 것도 펜로스 못지않은 상실감이거든요.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. 잘 살고 있는데도. 근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에서 잘 치유되지 못하는 이유가 강아지를 잃은 거에 대한 상실감을 인정받지 못해서인 경우가 되게 많대요. 뭐 그까지 개새끼 한 마리 없다고 죽었다고 이렇게까지 네가 울 일이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옛날 분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지지받지 못하고 약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되게 마음이 약한 사람, 뭐 너는 뭐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, 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았거나 이랬다면 진짜 큰 상처로 남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남편이 딱 저의 코드와 맞게 같이 슬퍼하고 울고 이렇게 지내왔던 그 6개월이라는 시간. 진짜 내가 좀 이젠 좀 숨쉬고 살겠다 했던 시간이 6개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진짜 온전히 제 감정을 다 뭐랄까 인정받고 공감받은 이 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감정의 코드, 여기서 얻어지는 치유, 이 강력한 힘, 이건 제가 정말 많이 겪어본, 제가 진짜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겪어본 거여서 꼭 감정의 코드가 나와 닮은 사람을 엄청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예요. 두 번째는 삶의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. 삶의 가치관이 좀 닮아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내 행복의 기준 같은 것도 좀 닮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갔을 때 웬만큼 다른 것들은 서로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치라는 게 사실 인간의 욕구죠. 뭘 원하느냐? 관심의 대상? 뭐 돈이든 명예든 뭐 관계든 뭐 부모든 가족이든 여행이든 그걸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. 뭐 그런 거, 자유, 뭐 노마드 등등등 되게 많죠.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이 어떠하느냐? 또는 내가 목표하는 것,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? 이런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이 좀 닮아 있을 때 굉장히 서로 좀 닮아 있다. 우리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이 엄청 중요해. 나는 돈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야. 근데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아. 뭐 무소유, 적게 갖고 이거를 영위하는 것, 함께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왜 그런 경우 많잖아요. 제가 진짜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거든요. 엄청 잘 나가던 그 북유럽에 엄청 잘 나가던 최연소 임원이었는데 태국에 가서 이제는 숲속의 승려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분의 가치관은 고요한 삶, 평온한 삶, 무소유의 삶 이런 삶이거든요. 근데 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뭐 돈, 명예, 성공 이런 걸 막 쫓아. 그러면 사실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, 선택의 순간에서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좀 닮아 있을 때 큰 갈등은 피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 진짜 많이 들어요. 가치관이 조금씩 사실 다를 수 있거든요.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중요해. 근데 내 어떤 신념은 전혀 굽히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무조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거나 강요한다라는 거는 굉장한 폭력일 수 있거든요.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처음에 내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다면 나와 좀 가치가 닮은 사람을 만났을 때 좀 편안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친구도 되게 비슷한데 저랑 약간 뭐랄까 성향은 되게 달라요. 예를 들어 저는 좀 게으르고
성실한 타입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저는 어떤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추진력이 빠르고 뭔가 착착착착 일을 준비해서 막 이렇게 추진력은 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대화할 때 되게 재밌고 이 친구가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이유는 가치관이 정말 많이 닮아 있어요.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내 맘이 네 맘 같고 약간 이런 거예요. 물론 세부적인 건 다를 수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아 맞네 그럴 수 있네 네 생각은 그렇네 라고 하면서 조금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들 이게 이제 그 친구와 제가 좀 롱런할 수 있고 서로를 리스펙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막 예를 들어 뭐 환경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동물을 바라보는 관점, 물건을 소비하는 관점, 뭐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관점, 교육에 대한 관점, 그리고 반려견을 케어하고 그 같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 그런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막 삶을 좀 살아가는 관점도 되게 닮아 있어서 중간중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큰 맥락들이 닮아 있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대화할 때 재밌고 아, 이 친구는 이 똑같은 관점에서도 이런 잔가지들을 더 뻗쳐나가면서 생각해내네? 뭐 이런 재미있는 것들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저는 가치관이 닮았을 때, 뭐랄까, 지지받는 느낌? 그리고 좀 뭐랄까, 내 이야기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게 이제 완전하게 맞는다면 너무 좀 땡큐인데, 안 그런 경우가 사실 훨씬 많거든요.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조율해야 돼요. 어떤 사람은 막 나는 명예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. 근데 나는 좀 조용히 살고 싶어. 그러면 또 근데 이게 막 서로 굽히질 않아. 그러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죠. 서로 이제 따로 국밥이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. 그러니까 그게 서로가 오케이 행복해 그러면 또 땡큐인데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? 이렇게 사는 게 결혼 생활이고 이렇게 사는 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는 생활인가? 라는 회의를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불행한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겪어가고 있다. 근데 그 불행한 시간을 겪어가는 거는 상대는 모른다. 이건 사실 되게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의 가치관이 좀 닮아 있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.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,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맞추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. 근데 또 이거는 상황이나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변화하긴 하거든요. 그래서 막 영원히 막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만 살 거야. 이런 사람도 사실 많진 않아요. 신념이 또 너무 강하면 또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잘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다른 타인의 또는 내 배우자,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을 서로 조율해 나가고 존중하고 이럴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첫 번째는 감정의 코드가 닮아 있느냐, 두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좀 닮아 있느냐. 이 두 가지가 닮아 있을 때는 큰 갈등 없이 뭔가 서로 조율하면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 버튼 설정해 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게요, 여러분. 안녕. 안녕, 안녕.